이제 여러분들 이게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은 이제 수하에서 큰 카테고리로 따졌을 때 이제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순열조합,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함수라는 큰 덩어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니네 커리큘럼 교육과정 상으로 수상, 즉 1학기 부분에서 배우는 게 처음에 다항식,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1학기 파트고, 2학기 파트에 이제 함수 그리고 순열조합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이제 2학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도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학원에서는 좀 이게 수하로 땡겨서 하는 편이고, 정석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형의 방정식 4개가 싹 다 수하로 넘어와 있기도 해요. 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여러 개를 15강을 잡아놔가지고 그 정석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 그러니까 그래서 수하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꼭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걸 다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가 이거 뭐라고 했었죠? 이거 두 가지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산술기야. 산술기야. 거기에 이제 딸린 플러스 알파로서 코시 슈바르츠는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분분수. 분수 쪼개는 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 최대 최소라는 문제가 수1에서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그 수1에서 형태 자체가 2차식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2차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에서는 최대 최소를 당연히 구하라고 할 때 당연히 완전제곱식꼴로 묶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지만,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덧셈에 대한 혹은 그냥 두 개의 곱셈에 대한 형태로서 최대 최소 문제를 물어볼 때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뭘 써야 된다? 산술기하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라는 거를 기본 포맷으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최대 최소라는 거는 2차 함수에서만 쓰는 거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산술기하라는 걸 꼭 끼워서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단원 테스트에서도 느꼈을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딥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서도 지금 당장에 사실 유리함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1차식분의 1차식으로만 나오는 게 유리함수가 아니거든요. 유리함수라는 건 결국엔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그 모든 식들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게 다 유리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굳이 직각삼곡선이라고 하는 그 반비례 그래프의 평행이동만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2차 방정식분의 상수 형태로 나오는 거는 그래프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분모값이 0이 나오지 않아서 그건 실수 전체에서 해당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미적분이라는 선택 단원에서 선택 과목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 1차식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 이분식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서 심화 과정이 들어갔을 때, 심화 과정이 생략된 이유는 그 모양을, 그 폼을 유지한 상태로는 난이도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하면 저번에 봤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정도? 그럼 거기서 오히려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거나 3차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지수가 유리수인 거에 분수가 루트까지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완전 꼬아놓거든요. 그래서 함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 어떤 애가 함수다. 그 대응하는 애를 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 함수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든다. 그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함수, 역함수.
그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합성함수, 역함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그 저번 질문 했던 것 중에서 아이고 요거 하나만 어딨냐? 어딨지? 어딨을까? 이게 아닌가? 그거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해요.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냈던 틀린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푸는 방법을 어떻게 푸셨는지 아마 치환으로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치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얘기했던 역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문제였냐면 시험지에서 이건 아마 틀리신 분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냐면 어디니? 3분의 2x 더하기 1이 4x 마이너스 6을 만족할 때 일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틀리신 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치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t라고 치환해서 x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식을 바꿔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연산하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x라는 알맹이만 뽑아서 뒤에다가 대입한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차근차근 연산을 넘기는 거죠. 2x 플러스 1로 바꾸고 곱하기 3을 해서 그 다음 빼기 1을 해서 2x로 바꾸고 그 다음 2로 나누어서 x로 바꾸면 이 x라는 알맹이에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옷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역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부터 반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는 숫자가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빼기 1 나누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2, 5, 10 답은 4 나올 거예요. 실제로도 그 t라는 값, x라는 값 대신에 3t-1분의 2를 대입하시면 ft라는 식이 2 곱하기 3t-1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 2 대입하시면 5 곱하기 2 마이너스 6이라서 답은 똑같이 4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 저는 애초에 이 식 자체를 잡지 않고 그럼 이게 나중에 요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뭘 보고 2라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바로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연산을 늘어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공장이잖아. 함수라고 중학교 때 배울 때 함수의 함자가 무슨 함자야? 부터 시작해서 상자 함자요. 그래 요술 상자야.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올지 예상 가능한 그런 걸 함수라고 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그 상자들이 연속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연결돼 있어서 들어가고 한 번 집어넣으면 끝까지 쫙 진행이 되는 그런 연쇄적인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을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계산이 좀 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말고는 다른 분들 꽤 잘 하셨고요. 제가 틀린 거 다 고쳐서 저한테 보내거나, 고쳐오라고 얘기했었는데,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했었는데, 안 보내신 분이 있어요? 꽤 많아요? 보낸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을걸요? 이 자식들. 얼른 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이따가 그거 가지고 제가 확인하면서 질문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3학년이시죠? 3학년이고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단원이 이제 삼각비, 그리고 원의 성제, 그 다음에 통계죠. 대표과과 삼포도. 사실 그 대표과과 삼포도라고 하는 거에 심화 과정은 어디서 다시 배우게 되냐면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그 통계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과 표준 편차라는 거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해서 그 아이의 평균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해서 평균을 옮겨버리고 그거를 줄 세우기를 다시 시키는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 표준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사실 너네들 같은 경우는 고교 선택제도가 선택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제 내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때는 당연히 한 과목만 선택하지만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기본적으로 2개 혹은 3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3개 중에 2개 이상은 대부분 다 들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실 여유가 됐다고 한다면은 특강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특강을 듣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사실 이번에 할 순열과 조합이었죠.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도 아니에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우의 수를 짜집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배울 만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그 선택 과목에서 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네, 전 그거 안 가르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책 보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특강으로 한번 다시 열릴 거고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고 할 때 경우의 수라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멘트 그대로 기억나십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를 세서 그거에 대한 숫자가 경우의 수가 되죠.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사건이라고 하면 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안면이 나오는,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슨 법칙이랑 무슨 법칙이 있다고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쵸.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요.
합의 법칙이라고 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은 그거였습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옷을 고를 때 상의랑 하의랑이 아니라 음료수를 마실 거야. 탄산음료가 2가지 있고 여기서 커피 종류가 3개가 있으면 그럼 니네 탄산음료가 4가지가 있고 커피가 3가지 있으면 니네가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가짓수는 몇 개야? 7개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 더하기로 생각하는 게 2학년 2학기 과정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복되는 것도 빼야 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없지만 12면체 주사위라면 어떨까? 12면체 주사위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들을 다 걸러서 세줘야 된단 말이죠. 즉 한마디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때는 A 더하기 B라고 배운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는 거는 이제 겹치는 게 없을 때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로 기억하시면 됩니까 이제? 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아 미쳤나봐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오늘도 7시에 자서 7시 40분에 일어났어요. 네. 나 왜 토요일마다 이럴까요? 그래서 재현이가 시험 보러 왔을 때 엎드려서 졸고 있었어요.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이거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와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걸 한번 꼭 빼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심화에만 들어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고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곱의 법칙은 그냥 단순하게 A 곱하기 B죠. 곱의 법칙은 교집합 아니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동시에라는 표현이 난 이게 말 표현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동시에라고 하는 게 꼭 한 번에 자 5, 4, 3, 2, 1 땡 하면 동시에 바바바박 일어나는 그게 동시에가 아니잖아요. 동시에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도 동시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묶어서 얘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네들 하나하나일 수도 있고 동시에일 수도, 그러니까 정말 둘이 같은 시간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곱의 법칙으로서 그 둘 사이의 경우를 세주면 되는 거죠. 그죠? 세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세는 방법 중에서 합의 법칙도 아니고 곱의 법칙도 아니고 이상한 걸로 하나하나 직접 세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곱의 법칙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뿐만 아니라 직접 수영도라고 직접 그려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뒤에 나올 텐데 그 숫자를 직접 하나하나 그 경우에 맞는 거를 다 써주는 겁니다. 그 수영도 말고 그러면 또 뭐 있냐면 사전식 배열 있죠.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도 숫자 세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경우의 수를 셀 때, 경우의 수를 확인할 때, 체크할 때 꼭 이렇게 두 가지도 같이 포함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할 때는 이걸로 퉁치면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될 때에는 직접 써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보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막 알려줄 때 그거 최단 거리로 가는 길 찾기 하는 거 사실 어디서 나오는 개념인지 아시나요? 그거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거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라고 그래서 그거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확률과 통계라는 거, 여기는 아마 선택하는 거 나오나? 여기, 나오니? 뒤에 있니? 없네? 줄로에는 있나? 아, 그린에는 있나? 없네? 그래도 일단은, 알려는 드리고, 그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 잠깐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냐? 경우 나누기. 고역. 없네? 저 환청이 들렸어요. 미안해요. 놀랬죠? 예영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그 마스크에 묻힌 그 예영이 목소리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환청이 들렸어요. 미안해요. 놀랬죠? 그래서 그 수영도랑 사전식 배열법 같은 경우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전식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를 순서대로 쓰면서 규칙에 중복되는 게 없이 규칙성 있게 쓰는 것들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약에 A, B, C 세 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야 라고 했을 때 공식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써봐야 되잖아. 그 다 쓸 때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뭐부터 쓰는 게 낫냐. 그에 대한 기준을 본인들만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작은 문자, 낮은 문자를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A, B, C로 정하고 그 다음 A, C, B가 될 거고 B, A, C, B, C, A, C, A, B, C, B, A 라는 식으로 이렇게 6가지가 줄 세우기 자체를 A부터 그 다음 B부터 그 A가 끝났으니 B, B가 끝났으니 C 라는 식으로 순서대로 적어놓는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그러면 그 사전식 배열의 응용 방법 중에 그 1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붉은 구슬 3개,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단 같은 색의 구슬은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구하는 공식 자체도 있어요. 이걸 구하는 공식도 어디서 나오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이게 붉은색 구슬 3개,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1라고 한다면 기준을 정하는 거죠. 기준을 되게 여러 가지로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갈까요? 111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1, 21, 그 다음에 2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도 있을 거구나. 21도 있겠구나.
그죠? 아니면 3,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건 개수를 일단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 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살짝 복잡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사전식 배열로 하면 편하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교재가 우기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사전식 배열 필요 없어요. 이걸로 되잖아요. 난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우선순위로 R부터 시작할게요. R. 그 다음, 그 뒤에부터 하나를 바꾸죠. W. B. 그 다음, WB. 지금 RWB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나 더. 그 다음에 RBW. 끝났죠? BB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WRR, WRW, WRP, 또 WWR, WWP, 그리고 WPR, WBW. 이렇게 있겠죠. 마지막 BRR, BRW, BWR, BWW. 더 있나? 이렇게 해서 총 19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거나, 자, 다이. 여기서 하나, 세 종류가 다르니까 6가지 나오고요. 서로 다른 3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6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하나만 선택하는 거 1가지. 자, 그래서 총 19가지. 난 이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저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나. 선택은 너네들의 몫입니다. 하나하나 다 세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미묘해요. 특히나 이제 경우의 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어 잘하시죠?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바로 다 식으로 바꾸거든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2번은 어떻게 갈까요?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12일 때 규칙을 어떻게 정할까요? 앞에서부터 규칙을 정하셔도 되고 뒤에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수가 큰 거부터 기준을 잡죠. 즉, 얘를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 9를 얘네 둘이 나눠 갖는 거니까 4, 1 그다음 3, 3, 1 2, 5, 1 1, 7, 1 자, 이렇게 1 먼저 시작하는 거 진행하고 그 뒤를 기준으로 잡아서 1을 하되 여기도 4, 3, 2, 1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쥐어주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똑같이 C가 만약에 2로 한다면 남은 게 얼마니까? 6이 되니까 그러면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가능한 거는 2, 2 그리고 1, 4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가 C가 3일 경우에는 9가 돼서 3밖에 없어서 1, 1로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거 총 7가지.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 이것도 일종의 사전식 배열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엔 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에 맞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게 하나하나 찾아주는 과정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수영도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수형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앵간하면은 수형도로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식으로 쓸 수 있는데 수형도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지? 문서 어디더라? 스터디가 아니라 개념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얘를 다른 말로 뭐 완전순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란순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란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대표적인 2번에 대한 문제 같은 거를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뭐냐면 4명의 학생이 볼펜을 하나의 상자에 넣은 후 다시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어 가졌을 때 4명이 모두 다른 학생의 볼펜을 갖는 경우 자기가 자기 걸 갖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하나 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외우라고 합니다. 2학년 과정에서도 보통 외우라고 시키죠. 그래서 0, 1, 2, 9, 44였나?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는 분들은 네, 좀 배우신 분들일 거고 이걸 안 배우신 분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싶을 텐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A라는 애가 그 떨거지로 A라는 애랑 서로 A가 A랑 순서가 이게 뭐야? 쌍이 되지 않을 경우의 수가 존재해요? 없죠. 그러니까 한 개일 때는 빵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A, B라는 애가 A와 B가 된다면 얘네들은 바꿔서 BA 이렇게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C라고 하는 애를 C를 줬을 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B, C, A 그리고 C, A, B 더 있나? 없어요. 그래서 3개일 땐 2개예요. 그러면 이제 A, B, C, D 같은 경우도 뭐 해야 돼요? 세는 겁니다. 하나씩 다요. 자, A가 A를 가지지 않을 거. 그럼 B는 B를 이미 안 가졌으니까 A를 가져도 되고. 그러면 얘는 C가 C를 가지면 안 되니까 D, 그리고 C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 또 가능한 거 있잖아. A 말고 이번에는 C를 선택해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A와 D가 있으니까 여기서 DA가 될 거고. 또 한 가지 선택해봐. 얘가 D야. 그러면 남은 거 AC가 되겠죠. 이렇게 3가지 경우. 마찬가지로 또 세는 겁니다. C인 경우에도 이번에 C라고 했을 때 C, A, DB 그 다음에 C, B, DA
A, B, C, D. CD, AB, 그리고 BA. D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나와요. 미안해요. 하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세면 몇 가지? 9가지 나오죠. 그래서 4개가, 즉 4명이 자기 자신 거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이걸로 세신다면 5개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쭉 써본다면 총 4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색칠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저는 그 색칠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가끔 수영도로 풀거든요. 그 수영도로 설명하는 게 이제 정석풀이에요. 진짜 변태 같은 정석 교재에서는 설명도 변태같이 해서 그 수영도로 가끔 그 색칠하는 문제를 써놓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수영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지고 보면 몇 가지 세트가 안 돼서 하나하나 하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수영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번 도 보자마자 n번째 n이 오지 않도록 얘도 똑같이 뭐예요? 교란순열이 되는 거죠. 그럼 교란순열 되니까 4개니까 몇 개예요? 답은? 네. 그럼 2-2는 자기 자신이 출제하지 않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몇 명? 5명. 그럼 몇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서 쓰셔도 돼요. 이게 너무 한정적으로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요도가 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근데 수영도 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되 이런 식으로 교란순열 문제가 나오면 외워서 쓰시면 더 편해요. 자, 수영도와 사전식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3번 합의 법칙은 단순하게 중복되는 게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합이 4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 중복될 수가 없죠. 겹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주시면 돼요.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6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세주시면 돼요. 그럼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 되는 것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합의 법칙은 이제 보통은 배수가 나올 때, 그 배수가 나올 때 3 또는 5의 배수,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때, 그럼 3의 배수인 거의 경우를 세주고 5의 배수인 걸 센 다음에 15의 배수를 빼주게 되는 거죠. 즉 요런 거 뺄 아이, 중복 겹치는 애가 생겼을 땐 꼭 한번 빼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였어요. 208페이지에 있는 그 가운데 박스에 m-n-l이라는 그 식 자체도 기억해 주시면 써먹을 때가 있겠죠. 다음, 고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5종류, 음료수 3종류가 있을 때 과일에서 하나, 음료수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생각할 수 있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거 세겠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거 2, 4, 6, 8 4가지,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거 1, 3, 5, 7, 9 5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 20가지.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뭐예요? 길 선택하는 A에서 B도시를 거쳐 C도시까지 가는데 총 갈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는 문제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6번도 곱의 법칙으로 쳐요. 약수의 개수, 그리고 하나 더 약수 총합까지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뭔 소리일까? 자, 그래서 유괴배수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괴배수가 쓸 때가 되게 많아서요. 36 혹은 뭐 72나 108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도 108이 나왔네요. 그 108이라는 애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을 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는데 지수에 1을 왜 더할까? 그게 이제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서 답이 12개 나와요 라고 나오는데 왜요? 라고 하면 사실 그 밑에 있는 표에서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죠. 지금 2의 배수가 총 2의 제곱까지 있다면 2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거나 하나만 선택하거나 2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총 3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얘가 하나 추가됩니다. 3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3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거나 3을 하나만 선택하거나 3을 2개를 선택하거나 3을 3개를 선택하실 수 있죠. 얘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쪽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약수의 개수의 종류가 다 나옵니다.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3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총 개수가 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약수의 총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고 나면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전개를 할 때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죠? 전개를 할 때에는 미안해요. 내가 졸리니까 내 말투가 늘어져서 그런가 니네들 눈이 다 풀려있네요. 토요일이라서 그런 거냐 내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냐 니네들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죽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네들한테 이제 그 에너지가 가는 건가? 미안하다. 왜 괜히 내가 미안하고 그러네? 전개할 때의 규칙이 뭐야? 기억나? 뭐야? 반드시 괄호당 하나의 항이 곱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전개의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괄호에 반드시 하나, 뒷괄호에 하나. 그래서 AX, AY, AZ 또는 BX, BY, BZ라는 식으로 앞괄호에서 하나, 뒷괄호에서 하나. 그럼 즉 바꿔서 얘기한다면 앞에 있는 괄호의 항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선택지가 몇 개 있는 거고 2개 있는 거고 뒤에 있는 뒷괄호에 있는 항이 몇 개니까 3개니까 선택지가 3개라서 몇 곱하기 몇이 된다? 2 곱하기 3이 된다. 그래서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내가 방금 전에 뭐라 했죠? 앞괄호에서 반드시 한 번, 뒷괄호에서 반드시 한 번 뽑아서 곱해줘야 된다. 그럼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 약수 총합 구하는 방법. 앞괄호에서 반드시 한 번, 뒷괄호에서 반드시 한 번 곱해지도록 하시면 되죠. 모든 약수를 다 쓴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이게 모든 약수 다 쓴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약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몇 곱하기 몇입니까? 6, 7, 7 곱하기 27에 9에 36, 36에 39, 40? 280? 이렇게 나옵니다. 아닌가? 몰라. 어쨌든 이렇게 나올걸요? 요런 문제 있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기억해 놓으면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약수 총합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나. 얘네들 그대로 다 한 괄호에 써주고 한 괄호에 써주면 반드시 괄호당 한 번씩은 꼭 곱해져서 싹 다 전개가 돼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써놓고 전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산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약수의 개수와 여기까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함수의 개수도 있는데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여러분들 단원 테스트였나요? 함수 개수 구하라고 그 함수 개수 전체 개수 구하는 거?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 구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대응 항등함수 구하라고 했었고 상수함수 구하라고 했었죠. 그 x에서 x로의 함수 맞지? 그게 그 x가 1, 2, 3, 4일 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경우의 수 문제죠. 문제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한 절반 이상이 맞긴 하셨는데 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애를 함수라고 한다고요? 정의역에선 반드시 한 번만 출발해야 된다. 그치? 정의역에 속한 원소들은 반드시 대응되는 애를 하나만 가져가는 애가 함수죠. 그러면 1이라는 애가 도착지가 몇 개? 4개.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 즉, 4개가, 4개의 원소가 모두 4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8제곱이라 얼마? 256이거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뭐게? 선택지에서 날려버리면 돼요. 그죠? 수열이죠. 그러면 1이라는 애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4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는 개 뺀 나머지, 를 뺀 나머지, 를 뺀 나머지. 가 돼서 줄 세우기 문제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4개 나오고요. 항등함수는 생각할 건덕지도 없죠. 네, 잠시 뇌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상수함수라고 했죠. 그럼 그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1로, 모두 다 2로, 모두 다 3으로, 모두 다 4로. 그래서 갈 수 있는 선택지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시면은 285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틀린 사람이 한 분인가 계셨고 그 다음에 이거 써놓고 나머지 비워갖고 틀린 사람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셨고 뭐 좀 되게 종류별로 다양한 오답들이 좀 보였어요. 은근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항등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의 정의, 얘네들 이름이 뭔지를 좀 더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운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이제 경우의 수로서 같이 한번 설명했습니다. 7번. 어차피 8번 쪽을 조금 해야 돼서, 8번이 조금 걸릴 거라, 제가 그리고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좀 공식 하나도 조금 알려드릴 거라서 근데 그게 제가 자신이 없는 공식이긴 한데 나는 안 쓰는 공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익숙해지면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쓰시라고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